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1989년 냉전 종식,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에 약속했던 그 나토 동진 금지, 이거를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 약속을 위반하면서 나토의 군사 영역을 러시아 부근까지 확대해 나간 것, 이것이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이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미 2014년 마이단 쿠데타부터 우크라이나 내전이 시작됐고 그것이 2022년 푸틴의 군사작전으로 확대된 것뿐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냉전 종식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확대, 미국 군사력의 확대 팽창, 다시 말해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미국 대외 정책의 그런 그 지배 욕구, 그것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15만 명 병력을 동원해서 수도 키예프 등을 향해서 진격했어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은 잘 했으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에 끝났을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금 3월달 이후에 급속하게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나가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고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것 때문이겠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022년 2월 달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해서 3년 이상이나 계속됐을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이 전쟁을 할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독일의 유명한 그 전쟁학의 대가인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말한 게 있었죠. 전쟁은 정치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푸틴이 2022년 2월 달에 군대를 동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사화, 그리고 나토 가입,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우크라이나의 동남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소수민족인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에 불안하고 취약해진 러시아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유럽 안보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푸틴의 전쟁 목표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부터 이러한 것을 미국에 대해서 문서로 보장해달라. 냉전 종식 이후에 나토 확대 안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미국이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병력을 동원했는데 푸틴이 병력을 동원한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평화협상을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군사력의 무력 과시한 거예요. 그 증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15만 병력이라는 작은 병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라든가 이에 대한 파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 자블린이라는 미국이 제공한 대전차 미사일 로켓으로 굉장히 잔처가 많이 파괴당하기도 하고 거의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종이호랑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화협상 전략이 미국과 영국의 방해로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의 전쟁 목표는 뭐냐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정권을 교체하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아예 러시아를 해체해버리자. 유럽 러시아,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 러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미국에 대들 수 없는, 미국의 지배권에 도전할 수 없는 허약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라는 미국에 대한 최대의 군사적 라이벌을 해체시켜버림으로써 서방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실제로 이 미국 관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다음 달인 2022년 3월 달에 바이든이 그랬어요. 우리 목표는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 얘기는 이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대놓고 푸틴 그 깡패 새끼야. 푸틴 같은 자가 러시아의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돼. 끌어내려야 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3년 4월 달에는 폴란드가 이 냉전 종식 후에 가장 서방과 가까운 동유럽 국가 됐죠. 뭐 소련을 무너뜨린 데도 상당히 일조를 했고, 폴란드 총리인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라는 사람이 2023년 4월 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향후 수십 년간 서방한 세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서방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서방의 황금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유럽이나 미국, 이른바 서방들의 이 사고방식입니다. 마인드세트입니다. 폴란드도 거기에 이제 뒤늦게 가입한 거죠. 유럽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자격을 갖고 있다. 이게 이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닌 것이죠. 러시아와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미국과 유럽은 무기와 전쟁 자금과 정보와 작전 계획을 대주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것은 우크라이나 병사인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갔지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주권과 안보를 지켜야겠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실존적 위협을 극복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8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그 지배 권력을 놓지 않겠다. 미국이 세계에 대한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 미국과 맞먹는 핵 강대국, 이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앞세운 대리 전쟁이고, 그 다음에 전쟁의 본질에 대한 말하자면 프로파간다가 양쪽에서 막 성행하는 정보 전쟁이고, 그 또 하나는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키겠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기겠다. 이거를 많이 써먹은 거예요.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한테 많이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정보 전쟁입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회면한 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뭐 망상의 공동체 그런 말을 썼는데, 나라가 제대로 갖고 있는데 거꾸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되면 그것이 바로 도발되지 않은 전쟁이다. 영어로 unprovoked war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자신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전쟁을 벌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이고, 그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뭐 폴란드라든가 뭐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 독일, 프랑스까지 전 유럽 대륙을 군사적으로 석권하려는 거다. 다시 말해서 푸틴은 제2의 히틀러다. 악마다. 악마화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자와 어떤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겠는가? 오로지 승리뿐이다. 이 unprovoked war라는 거를 그냥 서방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야말로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되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분도 이거는 도발된 전쟁이다. 유럽이 그래도 강대국의 그 어떤 자존심과 실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 문 앞에서 계속 도발하지 않았느냐. 도발된 전쟁이고 예방될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존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존 미어샤이머가 이제 이것이 도발되지 않은 전쟁이 아니라 미국 유럽에 의해서 도발된 전쟁이라는 근거로 미어샤이머가 딱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2차 대전 때 1939년 9월 1일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됐다가 말하는데, 그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겁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동원한 병력이 150만 명입니다. 대군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요. 유럽에서 국토면적으로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기 위한 전쟁인데 15만 명을 동원해?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즉 푸틴이 원했던 것은 일종의 무력 과시를 통해서 젤렌스키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다. 왜? 미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젤렌스키는 2019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나는 러시아와의 평화를 원한다. 이런 말도 했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침공 이후에 약 한 달 반 이 정도의 3번의 평화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가는데 결국은 미국과 영국이 끼어들어서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첫 번째는 개전 다음 날, 그러니까 침공 다음 날인 2월 25일 날 젤렌스키가 러시아 측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에 관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해서 그 다음 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형제 국가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무조건 평화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미 젤렌스키가 대화 용의가 있다가 말한 2월 25일 날 미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무조건 평화협상에 반대한다. 즉 다시 말하면 평화협상이 가능하려면 우선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된다.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조건을 다르면서 이제 말하자면 방해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유럽연합 쪽에서는 뭐냐? 2월 27일이 이제 무조건 평화협상 개시를 발표한 날인데 유럽연합 쪽에서 야,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유지를, 주권 보호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 그래서 4억 5천만 유로어치의 무기 지원을 발표합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무산됩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3월 초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일주일이나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젤렌스키가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에게 평화교섭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미국이랑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러시아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말이 좀 통합니다, 사실. 그래서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중간에 말하자면 뭐 거간꾼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베네트 총리를 통해서 뭐라고 통지를 했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만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격 중단하겠다. 중요한 것은 탈군사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일단 나토에만 들어가지 마라. 그럼 내 군사행위 중단할게. 그래서 베네트 총리가 젤렌스키에게 그래 나토 가입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해. 이스라엘은 어떤 군사동맹에도 안 들어가지만 스스로의 군사력을 키워서 이 자체의 군사력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네트 총리에 따르면 푸틴과 젤렌스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휴전을 원했고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전쟁이 나고 1년 뒤에 한 얘기예요. 당연히 이러니까 3월 21일 날 미국 정부가 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또는 평화적 분쟁 해결 여부는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 이것은 세계 질서의 근본적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 원칙은 뭐냐? 민족 자결이다. 안보나 외교 정책은 각 민족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푸틴이 총칼을 대놓고 강요하는 것은 거기에 받아들인다면 민족 자결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말은 그렇다죠. 말은 그렇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1962년도에 소련의 후르쇼프가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때 그야말로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과 뭐 맥나마라 장관, 뭐 로버트 케네디 정도를 빼놓고는 모두 당장 폭격을 없애버리자라고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후르쇼프와의 마쿠 협상으로 미국은 터키에 있는 핵미사일을 빼고 소련은 쿠바 핵미사일 기지를 뺀다. 이렇게 해서 타협이 났는데 민족 자결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쿠바가 미국이 61년부터 픽스만 천공 이래로 계속 쿠바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데 소련의 도움을 받는 거 민족 자결이잖아요. 그때 미국의 행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 하고 뭐 그야말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제정치학자나 뭐 제프리 삭스 같은 경제학자도 얘기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멕시코가 민족 자결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기지 또는 미사일기지를 멕시코, 캐나다에 놓으면 미국은 그 민족 자결이니까 괜찮아. 그럴 거냐?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죠. 강대국이라면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히 미사일 방어망 같은 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어쨌든 미국은 민족 자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또 무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뭐 그 전부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터키 에르도안 총리가 중재를 해가지고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주 진지한 평화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말쯤에는 평화조약의 초안까지 마련이 됐어요. 그 제목도 뭐 우크라이나의 영구 중립과 안전보장 확보에 대한 조약. 이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하고 중립 안 하면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강대국가 내보를 하겠다 해서 그 초안까지 만들어졌고 실제로 서명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4월 9일 날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키예프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직접 날아가서 못하게 합니다. 그 명분은 푸틴은 전쟁 범죄자다. 먼저 침공했으니까. 그런 자와 협상은 불가하다. 우크라이나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몰라도 미국과 영국은 돼 있지 않았다. 즉 만약에 평화협정에 서명한다면 미국과 영국의 지원, 미국과 서방의 지원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죠. 그 당시 터키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 개입 안 했으면 그때 젤렌스키가 평화조약에 서명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터키 외무장관이 그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때 이스탄불 협상을 마치면서 그 뒤에 전쟁이 이렇게 1년 이상 계속될지를 몰랐다. 진짜 몰랐다. 그리고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느낀 것은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전쟁의 지속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뭡니까? 러시아한테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때 이미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2023년인가 발다이 클럽인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평화조약 초안 책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게 들어보이면서 자 여기 이런 평화조약이 다 됐었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총리나 뭐 이 터키 관리의 말이 아니라 미국에 있었던 안보 관리들도 미국과 영국이 일찍 끝날 수도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았다라는 거를 미국의 안보관리들이 인정을 합니다. 피오나 힐이라는 안보관리가 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안보회의에서 아마 그 러시아 담당 책임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다른 그 정보관리하고 같이 Foreign Affairs, 이 Foreign Affairs는 미국의 주주층들이 보는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2022년 9월 10일자에 글을 하나 기고해요. 제목이 푸틴이 원했던 세상 또는 푸틴이 원하는 세상, 과거 사실에 대한 왜곡이 미래 전망에 대한 환상을 초래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방 측이 전쟁 원인을 잘못 고의적인지 우연인지 몰라도 전쟁의 원인을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일종의 환상, 망상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첫째로 인정한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 거는 나토 확대 때문이다. 인정한 거예요. 러시아의 불만을 인정한 거예요. 전쟁의 근본 원인은 나토 확대 때문이었고 2022년 3월 말 4월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잠정협정을 그대로 맺었더라면 러시아는 2월 23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상태로 복귀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가입을 포기하고 미국, 러시아 등 복수의 강대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약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명피해, 쓸데없는 경제피해 이거는 우크라이나만 당한 게 아니죠. 미국이나 유럽도 큰 경제적 피해를 당합니다. 그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 한 5월쯤에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했을 때는 키신저 같은 경우도 아주 대놓고는 아니지만 뭔가 이거는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 그랬다가 이제 젤렌스키한테 굉장히 이제 큰 반발을 초래하죠. 뉴욕타임즈도 그런 류의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전쟁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라는 글도 나왔고 2022년 6월인가 7월인가 하여튼 그 여름 무렵에 미국 민주당의 평화지향적 의원 30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닥치고 전쟁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러시아가 뭐가 불만인지 좀 대화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30명이 대화 촉구, 협상 촉구 그런 결의안을 다 만들었다가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 도살자, 독재자, 푸틴하고의 대화를 요구하는가 해서 스스로 철회합니다. 이거 우리 국회의 그 보좌관들이 실수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푸틴에 대한 악마화는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결국 안 된 겁니다. 사실 유럽은 이게 쓸데없는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예비역 장군, 그러니까 장군을 했으니까 알죠. 하랄드 쿠야트라는 사람인데 서방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일단 이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지.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 그러면 협상을 하겠다. 이거는 협상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진단은 다 알겠지만 이거 지금 서방은 러시아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크게 약화시킨 뒤에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패권지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과의 대결에 전념하려는 그런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사실 비판인 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거꾸로 이제 그런 거를 긍정하면서 스톨텐버그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나토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군사 요새로 만들어야 중국과 상대하기가 쉬워진다. 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전투로 단련된 유럽 2위의 군사대국, 즉 우크라이나가 우리 편이 아니지 않냐.
우리 편이 되잖냐.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나토가 동아시아라도 진격을 해서 뭐 일본, 호주, 한국 이런 나라를 끌어들여서 중국과 상대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전쟁 나고 약 한 4월까지 한두 달 정도 진행됐던 대화에 의한,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 노력은 무산됐고 2022년 그해 10월 달에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평화교섭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평화교섭을 주장하는 자는 반역자야.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협상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12월 달에 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에 칼럼을 싣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패배했을 때에만, 바로 그때에만 비로소 끝날 수 있다. 즉 닥치고 우리는 이기겠다. 푸틴을 패퇴시키겠다. 이게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등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길어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전쟁 초에 잠깐 뭐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전쟁 초에 한 3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푸틴은 협상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3, 4월까지는 뭐 진짜 형편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9월달 되면은 전열을 가다듬고 동원령 내리고 하면서 러시아가 대략 이제 2022년 가을이 지나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뭐 소모전, 현대전은 소모전인데 러시아의 이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이 훨씬 앞서거든요. 뭐 보통 한 뭐 7대1? 포탄 생산량이 뭐 유럽 다 합친 것보다 7대1, 10대1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탄 155mm 폭탄 뭐 30만 발인가 50만 발을 빌려가잖아요, 미국이. 어쨌든 전쟁은 이미 그때 뭐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믿고 있던 구석은 뭐냐면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경제가 붕괴시키면 전쟁 물질을 만들 못하니까 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이미 2014년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 때부터 상당한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이때는 더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가장 큰 게 스위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제금융결제망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무슨 어딘가 투자를 하거나 하면 이 국제금융결제망이라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퇴출합니다. 러시아를.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국제교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특히 서방에 관련된. 그리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약 6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중에 3천억 달러 정도가 미국, 유럽의 은행에 예치돼 있었어요. 이거를 동결시킵니다. 심하게 하면 압류한 거예요. 못 쓰게 한 거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동결시켜버립니다. 돈을 못 쓰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충수예요. 왜? 사람들이 경제 위기 시에 어떤 위기 시에 달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달러는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달러를 막 뺏어가야 실제로 그 이전에 미국은 또 그 아프간 탈레반 정부의 외환 보유액 90억 달러인가를 또 동결시킵니다. 사실상 압류한 거죠. 미국은 사실은 군사력보다는 달러 패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제 미국의 마음대로 미국의 변덕을 부리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를 뺏길 수도 있구나. 서방 기관에 갖다 예치하면. 그러니까 탈달러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석유 수출의 금지.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거든요. 이것도 금지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면 2주, 길어도 2달이면 러시아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죠. 러시아는 2014년부터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았고 그때부터 경제 자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역을 굉장히 다변화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 또는 글로벌 사우스하고 다변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제재에 유럽과 동아시아 일부의 이른바 서방 40개국만 참여를 했고 약 140개국은 동참을 안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사실 미국은 인도가 석유 가스 수입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석유를 왕창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얹혀서 다시 유럽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거의 뒤집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인도에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라는 외교장관이 있는데 2022년 여름에 유럽에 갔더니 유럽 사람들이 마구 공격합니다. 당신은 유럽 편인가 러시아 편인가 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나는 인도 편이야. 인도 편이고 우리 그동안 러시아에서 석유를 안 사왔는데 우리가 지금 들여온 게 유럽에서 그동안 하루치 사온 거를 한 달에 사온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전략적 자율성,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면 러시아 에너지 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 카드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키는데 큰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지금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일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는 러시아라고 합니다. 독일을 무너뜨리고. 독일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대략 4배, 5배 정도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2022년 2월 4일, 그러니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20일 전에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전략적 파트너 선언을 합니다. 중러 간의 협력은, 파트너십은 어떠한 제약도 한계도 없다. 그리고 서방이 일방적으로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 관계를 민주화해야 된다. 서방이 모든 정의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방의 경제 지배를 종식하겠다. 그래서 사실 원래 우크라이나는 봄이 되면 땅이 질어가지고 탱크 같은 게 못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원래 침공을 하려고 그러면 2월 이전에 하는 게 좋은데 그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할 때예요.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거를 기다려서 2월 24일 날 침공을 단행한 겁니다.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그 중러가 말하자면 그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방의 일방적 세계 경영에 반대한다. 각국이 진짜 민족 자결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국제 관계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브릭스가 막 커집니다. 브릭스는 원래 2000년도에 미국의 어떤 투자은행이 신흥 경제 5개를 이제 지목한 것인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개 나라입니다. 2009년도에 공식적으로 기구가 됐고 이게 2023년이 되면 브릭스 플러스가 돼요. 여기에 이제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가입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가입했다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가입 안 합니다. 어쨌든 이때가 되면 이미 브릭스가 G7보다 GDP 측면에서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방의 경제 지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그 노르트 스트림 사건.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의 중요 수출품이 석유랑 가스인데 그 가스관이 대개 다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다 거쳐갔어요.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단 쿠데타 이후로 계속 이 말썽이 많아지니까 2014년도에 러시아에서 직접 독일까지 가는 가스관을 만듭니다. 그게 노르트 스트림, 그러니까 북쪽 흐름? 원래 번역하면 북쪽 흐름이죠. 북유관이죠. 노르트 스트림 1을 만들었고 2022년도에 노르트 스트림 2,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행하는 노르트 스트림 2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결국 개통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독일과 소련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건 반갑지 않아요. 그건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해양 국가의 전통적인데 유럽 대륙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 협력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2022년 9월 달에 누군가에 의해서 폭파가 되죠. 아직도 이제 공식적으로 누가 파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3년도 2월 달에 아주 그 전설적인 탐사보도 전문기자 시무어 허시가 폭로를 했죠. 미국 해군 특수부대가 바이든의 명령에 의해서 폭파시켰다. 왜? 겨울이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을 2를 다시 가동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끊어버리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경제 제재라는 것은 그것으로 한 나라를 굴복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를 가하는 쪽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쌍방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은 어디냐면 유럽 국가예요. 러시아에서 값싸게 들어오던 석유와 천연가스를 끊어버리고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LNG를 미국에서 들여오는데 대략 러시아 가격의 4배 내지 5배. 어마무시하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독일은 탈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0%입니다. 러시아는 3.6%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무기를 막 사와요. 그러니까 가진 돈을 러시아와랑 협력했으면 경제도 발전하고 이 국민들의 삶도 나아졌을 텐데 러시아를 악마화시키면서 러시아를 특히 푸틴을 때려 부실 거야. 때려 눕힐 거야 하면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속된 말로 이제 쌩깐 거죠. 안면몰수한 거죠. 갑자기 영어로 이제 about face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섰어요. 1971년까지 미국이 대륙 중국을 아예 인정을 안 하다가 닉슨이 가서 이제부터는 공산 중국이 중국을 대표한다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러시아랑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니까 이제 관계 정상화합시다 하면서 완전히 유럽은 빼놓고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벌써 두 차례 통화했어요. 첫 번째 90분 했고 3월 18일인가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놓고 일단 30일 휴전을 하자라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푸틴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같은 놈하고가 앉아있으면 이게 뭐가 안 돼.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사실은 젤렌스키의 임기가 작년 5월에 끝났어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전실한 이유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합법적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3년이 지나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화해 또는 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 트럼프의 목표는 뭐냐? 이제 뭐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난 그런 거 안 할란다. 이제 미국의 이익만 볼란다. 그래서 뭐 그린란드 빼앗고 파나마 운하도 빼앗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51번째 주가 돼 하면서 우리 이른바 서반구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이 독점적 영향력을 누릴 거야 하면서 이제 관세 전쟁까지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어쨌든 이른바 글로벌리즘, 세계주의, 미국이 전 세계를 갖고 놀아야 돼. 그래야 미국의 안보와 뭐 번영이 유지돼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트럼프라는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정권을 잡으면서 바뀐 거예요. 1기 때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지만 아마 2기 때는 더 그거를 세게 밀어붙일 겁니다. 뭐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세계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릅니다. 평화로 나아갈지 전쟁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 모든 당사자들 뭐 러시아, 중국, 유럽, 뭐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분기점이라는 것은 뭐냐? 뭐 전환점이라고도 말하지만 분기점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이제 bifurcation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존 그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쭉 오다가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체제로 나아가는데 그게 지금보다 더 나은 체제일지 지금보다 더 나쁜 체제일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른바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행성에 사는 인류라는 이름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비서방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계속할 것이냐라는 것에서 어디를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세계는 중대한 전환점에 왔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1876년 개항으로 수천 년 동안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살다가 서방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선 한국. 그 1876년의 그런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정신 차리고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이 보다 나은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행정부가 된 뒤에 미국의 이제 외교관 중에 체스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1972년도에 닉슨이 중국 갔을 때 공식 통역이었고 89년 90년대에는 사우디 대사를 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국제안보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분이에요. 상당히 좀 명민한 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2월 달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탈리아인가 어쪽의 방송에서 아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7분짜리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유럽 평화의 파탄과 서방 주도 세계 질서의 종말. 즉 유럽은 1, 2차 대전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지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은 1945년부터 최근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냉전 기간은 롱 피스라고도 그래요. 냉전이 끝나고도 이제 미국 단극 시대였으니까 세계화 시대였으니까 평화와 번영을 누렸는데 그 유럽의 평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 유럽이 화해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지금도 러시아는 사실은 유럽과 어떻게 잘 지내보자고 했지만 유럽이 러시아를 악마화하면서 유럽 평화가 끝났고 더 중요한 것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또는 산업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내지 500년 동안 지속됐던 서방 유럽 및 미국의 세계 지배, 세계 질서, 주도 이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유럽이
국제사회였죠. 미국과 유럽이.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그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 사람들이 국제사회 하면 미국과 유럽이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었고 그것을 이제 나토로 제압을 했는데 그 나토가 생길 때 이스메이라는 그 영국의 귀족이 사무총장이었어요. 초대. 그 사람이 이제 나토의 목표를 미국이 들어오고 아메리카 인, 러시아가 나가고 소련이지만 러시아라고 그랬어요. 러시아 아웃. 러시아를 유럽에서 쫓아낸 거죠. 그리고 저머니 다운. 저머니를 누른다. 왜? 1, 2차 대전 전쟁을 두 번 다 일으킨 주범이라고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 들어와서 러시아는 쫓아내고 그다음에 다시는 독일이 유럽 전체를 제패하려는 그거를 막겠다라는 게 나토의 목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된 겁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그런 목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권이 되면서 바뀐 것은 뭐냐? 러시아가 들어오고 미국의 계산에서 유럽은 나가고 유럽은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목표는 뭐냐? 중국 다운. 중국을 누르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대로 될지는 모르죠.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죠.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 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서방 사람들이 뭐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뭐 유엔 헌장에서 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민족 자기들의 권리를 갖는다. 집단 안보를 지킨다. 평화롭게 해결한다라고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가 움직여 온 것은 사실은 유럽과 미국이 어떤 경제력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비서방을 지배하고 착취해 온 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은 서방의 식민지였던 일본이긴 합니다만 서방의 식민지였다가 이제는 그 서방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계화 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이 자신만의 이익, 그러니까 세계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한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북 간의 대결과 분단도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876년이라는 개항 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우리가 우리 힘은 아니지만 해방이 된 뒤에 신탁통치 문제라든가 분단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단결해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6.25 전쟁이 났고 사실 6.25 전쟁은 그것도 미니 3차 대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한쪽이었고 북쪽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그래서 사실은 뭐 핵폭탄을 원자폭탄을 쓸 정도까지 갔던 그러나 결국은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의 분단선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한반도의 그 대결과 긴장을 강화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6.25를 계기로 미국의 군사화가 완성되면서 세계의 패권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패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패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죠.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전환점이다. 1876년, 1945년과 맞먹는 그보다 더 큰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모르는 그리고 이게 모든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뭐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나 한반도 문제 중에 어떤 것이 잘못돼가지고 전쟁이 난다 하면 아주 뭐 극단적으로 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을 뭐 무조건 옳다, 무조건 그러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북한,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뭐가 좋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젤렌스키하고도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논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미국 편이다. 한국은 한국 편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한국 편이라는 게 나만 유리하고 남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그런 그 전략적 자율성이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인류라는 가족이 모두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잠깐 길어졌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난 뭐 200년 또는 500년 동안의 그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이 다극화 시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그런 체제인데 보통 지금 다극화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냉전 시대의 양극 시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베스트팔렌이라고 그래서 서방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뭐 주권 국가들 이런 체제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서방 일방도였으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였다가 소련이 무너진 뒤에는 미국의 단극 체제였다가 지금 다극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그 이 세계 체제가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라는 데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세계에서 제일 세다는 나라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반도의 어떤 그 진로가 세계 질서의 진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한반도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